교수님,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질서를 바꿀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교수님을 향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많은데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이라뇨? 학생의 반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학생들, 조용히 필기를 멈추고 교수님의 반응을 기다리는 이들까지. 지금 이곳은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학 강의실입니다. 교수님의 한마디가 강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고 중국이 빠르게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인도와 유럽연합 역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며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은 뜻밖에도 아시아의 이 작은 나라를 주목해야 할 나라로 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가 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님의 발표 한마디가 학생들의 관심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나라가 국제 정치와 경제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걸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앨리슨 리드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 외교와 국제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고 언젠가는 유엔에서 일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국제지정학을 다루는 이 강의는 제 전공 과목 중에서도 특히 기대했던 수업이었어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다가오는 미래, 세계 질서를 주도할 국가들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약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모두 국제 정치와 경제를 연구하는 학생들이라 분위기는 무척 진지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국제지정학과 경제 패권 연구 분야에서 손꼽히는 석학 중 한 분입니다. 특히 한국과 동아시아의 부상에 대해 깊이 연구해 오셨고 그 연구는 여러 국제저널에서도 인용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매 학기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청강을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학생들도 많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수님께 질문을 하려는 학생들로 강의실이 붐빌 정도입니다. 오늘도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는 어디일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몇 초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이요.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고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 압도적이잖아요. 중국 아닐까요? 경제 성장 속도가 엄청나고 군사력도 계속 증강하고 있어요. 전 인도라고 생각해요.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졌고 IT 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유럽연합 이후도 단일 경제권으로 보면 강대국과 다름없죠. 학생들의 대답이 이어졌고 나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솔직히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유럽연합,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건 이들 나라가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빔 프로젝터를 켜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세계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강대국들이 긴장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몇몇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설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건가요? 어딘가에서 농담 섞인 목소리가 들렸고 몇몇 학생들은 따라 웃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 맞설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국제 지정학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펜을 손에 쥔 채 다시 집중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한국이 왜 세계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펜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을 주제로 한 강의는 언제나 흥미롭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를 흔든다는 말은 솔직히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일지는 몰라도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과 나란히 언급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가? 그런데 교수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영토 크기,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은 모든 요소를 갖춘 국가들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는데 교수님이 먼저 말을 이으셨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자원, 인구 등 여러 요소가 있겠죠. 하지만 현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핵심 산업에서의 경쟁력입니다. 그 순간 빔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산업 패권을 쥔 국가들이라는 제목 아래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IT, 방산 등의 산업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나란히 적힌 국가는 미국, 중국, 대한민국. 나는 순간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이 목록에 오른다고? 미국과 중국은 당연하지만 한국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그래프와 함께 몇 개의 국가명이 등장했어요. 세계 산업 패권을 쥔 국가들. 반도체 미국, 중국, 대한민국. 배터리 중국, 대한민국, 일본. 조선업, 대한민국, 중국, 일본. 방위산업 미국, 러시아, 대한민국.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같은 주요 산업에서 한국이 미국, 중국과 나란히 등장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반도체라는 사실 알고 있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 군사 무기까지 반도체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검색하려는 듯했지만 교수님이 미리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입니다.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나 역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TSMC가 있는 대만도 중요한 반도체 강국이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나는 반도체가 중요한 산업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그 시장을 이렇게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방위산업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며 K9 자주포, KF-21 전투기, K2 전차 등의 이미지가 떴어요. 교수님은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고 호주와 노르웨이 역시 K9을 도입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이미 동남아 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나는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군사 무기 시장은 보통 미국, 러시아, 유럽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니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다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을 잠식하면서 러시아 무기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국제안보 시장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도 예상치 못한 내용에 놀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블랙핑크 등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한국의 문화산업은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국가 브랜드를 형성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와닿지 않았습니다. 음악이나 영화가 정말 국제지정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덧붙인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문화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한 나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과거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개념이 확산된 것처럼 지금은 K-팝과 K-드라마가 한국을 강대국의 반열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단순한 경제력과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람들의 인식,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두 합쳐져야만 진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방산, 문화산업까지 한국이 강대국들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그래도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 아닌가요? 물론 한국이 산업적으로 강한 것은 알겠지만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찰나 교수님이 마치 내 생각을 꿰뚫은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경제력과 군사력만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을 걸어다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도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나라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무너진다면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나는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위기 극복 능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교수님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한국은 심각한 외환위기에 빠졌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당시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 위기의 심각성이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던진 다음 말이 더욱 놀라웠어요.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믿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나는 펜을 손에 쥔 채 교수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줄줄이 도산했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국가 경제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죠. 당시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기사와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리에 실직자들이 넘쳐났고 기업들은 파산했고 한국 경제는 벼랑 끝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보통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 국민들이 정부를 비난하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지 않나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교수님은 가볍게 웃으며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 답이 될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갑오로 간직하던 금까지 내놓으며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결혼반지, 금목걸이, 패밀리 헤리티지로 간직하던 금까지 기부하며 나라를 살리자고 외쳤죠. 그리고 단 4개월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강의실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역시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는요? 교수님은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학생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위기 앞에서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힘. 이것이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진정한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나는 교수님의 말에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산업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위기에 맞서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997년 IMF 위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매번 이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며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여러분,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나라 중 하나가 어디였을까요? 나는 바로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한국의 빠른 검사와 방역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도입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른 국가들이 빠르게 따라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마스크 대란 없이 전 국민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마스크 오브제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우리를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어땠을까요? 마스크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했고 병원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른 대응과 국민들의 협조로 위기를 극복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구나. 그런데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전쟁.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서 필수적인 국가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수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는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던 주제였어요. 여러분, 미국이 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 때문 아닌가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답하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곧 깨달았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면 오히려 자기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자신의 반도체 동맹 안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단순히 미국 편에 서느냐 아니냐로 보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와 외교의 중심에서 키 플레이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며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죠. 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쉽게 넘볼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강대국 사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외교 전략, 그리고 산업의 핵심을 쥔 힘. 나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때 교수님이 마무리하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대국의 기준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단순한 신흥 경제국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중심에 서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나 역시 마음이 복잡했어요. 처음 교수님이 한국을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나라라고 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방산, 문화산업, 그리고 위기 대응력까지 한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이 아니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기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한번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이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죠.
교수님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나는 노트에 미래 산업이라고 적으며 교수님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제 우주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며 독자적인 위성 시스템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같은 제품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나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반도체와 자동차로 유명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죠. 화면이 바뀌며 지정학적 외교 전략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나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죠. 또한 일본과의 경제 마찰 속에서도 국산화를 추진하며 자립도를 높였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이 정도의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니. 이처럼 한국은 단순히 한 나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적 계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경제와 외교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곱씹었어요. 한국이 강대국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들을 움직이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였다니라며 감탄했고 어떤 친구는 한국의 미래 전략을 더 깊이 공부해 봐야겠어라고 말했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낸시가 나를 보며 말했어요. 앨리슨, 솔직히 나 한국 하면 K-팝이나 전자제품밖에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국제정치에서도 정말 중요한 나라였네.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알았지만 군사외교 기술적으로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난 한국의 위기 대응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경제 회복을 도운 이야기, 코로나19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이런 나라면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낸시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나라였어요. 그때 옆 친구들에게서 들려오는 말이 나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한국 관련 수업을 들어볼까? 한국의 성장 배경과 전략을 더 알고 싶어.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이제는 미국 대학에서도 한국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나는 가방을 챙기며 강의실을 나서려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한국을 하나의 신흥 경제국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했고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외교 전략을 펼치며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어쩌면 한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쓰여질지도 몰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연구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는 나라가 된 한국.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